바로 사례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제가 서울고등법원 그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임차인이 이제 집주인 상대로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았어요. 뭐 보증금 안 주니까 보증금 달라 이렇게 판결을 받았는데, 집주인 집 소유권이 다른 사람 앞으로 넘어간 겁니다. 지금 이 사례에서는 이게 매매로 넘어갔는지 매수했다 그랬네요. 이 사례에서는 지금 매매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다 돼 있는데, 뭐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판결을, 임대차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소유권자가 바뀐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판결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판결이 바뀐 사람한테 효력이 미치느냐, 소위 말하면 기판력이 건물을 매수한 사람, 건물을 양수한 사람한테도 미치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행법으로는 기판력이 미칩니다. 기판력이 미친다는 뜻은 그 판결을 떠안아야 돼요. 그 판결의 효력을, 나는 다시 한번 다퉈보겠다. 판결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 판결은 두 사람이 짜고 친 거니까 다시 한번 다퉈보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안 된다는 뜻이에요. 판결을 억울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이제 기판력이라고 하는데, 기판력을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현행법상. 이게 이제 조금 법리적인 용어를 쓰게 되면 중첩적 채무인수. 그러니까 집 소유자가, 우리가 매매로 치면 내가 세입자로 있는데 집주인이 바뀝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바뀐 집주인한테 승계가 되잖아요. 보증금 채권 채무 관계가 승계가 되는데, 채무 인수, 소위 말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부분이 채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채무를 산 사람이 인수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거든요. 채무 인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채무 인수의 권리 관계가, 법리가 중첩적 채무 인수가 아니라 면책적 채무 인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 기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채무에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고, 새로 들어온 사람은 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걸 면책적 채무 인수라고 하거든요. 그런 면책적 채무 인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대항력 있는 이런 임차인이 있는 집을 사고 팔 때는 보증금의 승계, 임대차 계약의 승계, 이런 부분들이 면책적 채무인수다라고 하는데, 그런 면책적 채무인수일 때는 기판력이 미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매에서 이제 한번 따져보게 되면, 이 사건도 이제 그걸 이 임차인이 조모 씨라는 사람인데, 이 사건 이제 원고거든요. 죄송합니다. 원고가 이제 임차인이고, 조모 씨가 임대인인데, 그 임차인이 이제 그 조모 씨 상대로 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고 난 뒤에 소유권자가 바뀌니까 승계집행문을 신청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게 바뀐 소유자한테는 기판력이 미치기 때문에 승계집행문을 발부하라. 우리가 기판력이 미치게 되면은 그 바뀐 사람한테 새로 소송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승계집행문이라고 하는 약간의 기계적인 직원들이 하는 허락? 너 소유권자 바뀌었으니까 저 사람한테 집행해 라고 하는 허락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승계집행문을 통해서 이제 부여하는 것인데, 그걸 해달라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임차인이 이긴 거예요. 왜냐하면 기판력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우리가 경매에서는 어떻게 이제 접근하냐면, 워낙 이게 허위 임대차 신고, 허위 임차인 이런 것들이 제법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매 권리 분석을 하면서, 저 사람이 가짜 같은데, 저 사람이 가짜 같은데라고 생각하고, 재판에서 가짜로 인정될 가능성도 한 50% 되고, 또 그렇게 다투다 보면은
재판부에서 합의하라라고 해가지고 좀 보증금을 한 반만 돌려줘. 이런 식으로 해서 합의할 가능성도 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가능성을 믿고 그 싸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낙찰을. 그런 이제 허위 임차인 대항력 있는, 그죠? 전입신고가 이제 말소기준 권리보다 좀 빠른 이런 그 권리관계에서는 세입자 보증금 부담 때문에 쭉쭉쭉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느 몇 번 떨어지다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저 세입자가 가짜일 수도 있고 또 합의도 될 수도 있고 보증금이 깎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요 정도에서 들어가 보자 라고 해서 이제 덤빈단 말이에요, 누가. 그래서 짠 들어갔더니 세입자가 내놓는 게 판결문입니다. 나 저기 전 소유자한테 판결문 받았는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툴 수가 없어요. 기팔력이 있기 때문에. 그럼 봉 찌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뭐 이렇게 의심되는 부분들 몇 가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투려고 이제 폼을 잡았는데, 판결문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이제 경매 과정에서, 판결문이 안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자기가 좀 구린 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내가 판결문을 내놔야 돼요. 내가 왜 판결문을 내놔야 되죠? 이렇게 해서, 뭐, 의무도 없는데, 내가 왜 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판결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생각했던 거와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바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결국은.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그런 이제, 내가 요 임대차 관계가 진정한 것이냐, 아니면 가짜냐, 이런 부분을 한번 의심될 만한 부분에서 뭔가 싸우려고 임대차 저 사람이 임차인이 아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싸우려고 재판하려고, 하는 그런 그 상황이라면 경매 받을 때 판결문 검색을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이죠. 판결문 검색을. 그죠? 하급심 판결문 검색이 되거든요. 다만 인터넷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안 되고 고향에 있는 이제 법원 도서관 거기에서 유일하게 되거든요. 사람 이름 넣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귀찮아서 안 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몰라서 안 하죠. 몰라서 안 하죠. 그리고 컨설팅 하는 사람은 몰라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알면서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에이, 뭐 설마 생기겠어. 그런 일이 뭐 있겠어. 그리고 그런 일이 있어도 내가 물어줄 건 아니잖아. 아니, 내가 그 판결문 확인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내한테 배상 책임 인정할까? 에이, 그건 아니겠지. 하기 힘들죠. 판결문 검색을 안 했다 그래가지고 그 컨설팅 한 사람한테 손해배상 책임 물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이렇게 자문, 소위 말하면 위임 관계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무, 선관주의무라고 하는데, 선관주의무에까지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컨설팅 하는 사람도 별로 이렇게 의지를 안 내는 거죠. 에이, 뭐 설마 없겠지. 판결문이 있겠어. 있어도 상관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당사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만 원 수억 들여가지고 그런 손해를 입는다는 거 판결문 검색을 안 해서 그거는 좀 당사자한테는 너무 좀 심각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런 이제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죠. 이 판결문 검색을 해보시는 게 안전해요라고. 나는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돈을 이제 같이 컨설팅을 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한테 기대하는 그 수준과, 그죠? 저는 법률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는 이 정도까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는 부분과 컨설팅 업자한테 기대하는 부분과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책임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알고 있기 때문에 판경 검색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러면 본인이 직접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자기 어려우니까 변호사 사무실에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비용 받고 해드리면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이런 경매 실무 여기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유치권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유치권도 유치권 확인 청구 소송해서 이미 판결이 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럼 확인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느냐? 미칠 수 있어요. 다 가짜인 것처럼, 가짜인 것처럼 보여서 뭔가 기대를 하고 들어갔더니 판결문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미. 게다가 그 판결문의 기판력 때문에 다툴 수도 없는 상태. 꼼짝달 사과할 수 없는 상태. 진짜. 요즘 이제 말랐으니까 요즘 그런 일도 많잖아요. 세를 들어갔는데 집값에도 못 미치는 집값은 1억인데 보증금이 그거보다 더 많습니다. 한 1억 2천 예를 들어서 1억 2천이다. 이렇게 되면 자기가 아무리 세입자가 선순이고 뭐고 하더라도 경매 안 되거든요. 그죠? 경매 해봐야 그 감정가 자체가 1억 2천보다 안 되게 되면 낙찰을 받는 사람은 보증금을 다 떠안아야 되는데 아무도 안 덤비죠. 그럼 나중에 이제 경매 취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세입자가 이제 자기 권리 관계를 정확하게 안 알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경매가 되는데 그 세입자가 자기는 진실한 세입자인데 근데 자세하게 밝혀놓게 되면 들어오질 않아요. 경매가 안 되니까 그냥 살짝 감추어 넣는 거죠. 나를 가짜로 좀 봐줘. 가짜로 좀 봐줘. 계약서도 좀 잘 안 내고 이렇게 전입신고 이런 것들은 확정일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법원에서 기본적으로 조사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좀 답을 안 하는 겁니다. 세입자가 정확하게 답을 안 하고 좀 감추어둬요. 그런데 이미 판결은 다 받아뒀어. 또 그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낙찰을 받는 사람은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놈이 가란가 보다. 가짠가 봐. 자기 뭔가 임대차 계약서도 제대로 안 하고 뭔가 자꾸 숨기려고 하고 이런 걸로 봐서 가짜다. 더구나 소유자하고 관계가 친인척 관계, 가족 관계 이런 게 있으면 이제 확신이 확 드는 거지. 그래서 낙찰을 딱 받았는데 판결문이 탁 튀어나오는 거지. 판결문. 걸린 겁니다. 함정에 구덩이 빠진 거지. 이제.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완전 어떻게 보면 바보 된 거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딱 원하는 그 그림에 그대로 들어간 거죠, 그냥.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매에서 비판력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없는 사례, 아주 드문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실무가기 때문에 이렇게 교단에서 강의하는 이런 분들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상담을 받고 판례를 많이 보고 이런 사례를 위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현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미천해서 잘 못 보는 거예요, 그걸. 그런 현실을 잘 못 보고 간과하는 겁니다. 그냥 보이는 것만 보인다고,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경매를 쉽게 생각하고, 30분이면 경매 완성할 수 있다, 이런 거. 이런 거죠.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제대로 기지도 못하는 사람이, 하늘을 막 날려고 한다고.
기는 단계에서는 기고 나서 조금 걷고, 그죠? 그냥 걷고 나서는 좀 이따가 좀 힘을 길러서 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날지 말지 이런 걸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이 이제 막 특수물건 이런 거. 어려워요. 어려워요. 특수물건 뭐 좋죠. 이제 뭐 권리 분석 잘 해내고, 그렇게 하면 투자 가치로서는 있는데, 이제 현실이 과연 내가 그거 투자할 만한 그 능력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